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기 우리 김포에 사는, 김포 장기동에 사는 김민재 학생인데요. 중학생입니다. 저와 오랫동안 페이북을 통해서 친구입니다. 오늘 처음 뵙습니다. 이 친구가 우리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의 정치 노선과 또는 개인적인 인격을 굉장히 좋아해서 민주평화당을 지지한다고 그러죠. 네. 아직 선거권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와 지역위원장으로서 이 박재순과 정동영 대표 또는 우리 한국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제가 아는 대로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는 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이 자리에 모셔갖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지금 민주평화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바꿔내겠다, 이런 식으로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민주평화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정책이나 관련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예, 대단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 학생으로서, 중학교 학생으로서 한국 정치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는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국민의 의사가 국회의 의석에 또는 지방자치 의석에 연동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국회의원 선거 때 2표를 행사하죠. 예. 지역구에서 253명, 그리고 비례대표에서 47명을 뽑는데, 그 253명 뽑는 데 있어서 전국의 지역구에서 1등만 당선됩니다. 1등만 당선되고 2등 이하는 당선되지 않아서 사표가 되는데, 지난 20대 선거에서 그게 50% 이상이 사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표를 그대로 국회 의석에 반영하자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입니다. 예, 알려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소수야당이 제출한 개혁안에는 국회의원 수를 330석으로 하는 그런 안을 제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응이 좋지 않은데, 혹시 민주평화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은 이 제도를, 법을 만들 때 국회의원들이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에서 뭐 인원을 늘리자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원래 취지는 300명 중에서 지역구에 있는 253명을 200명 정도로 줄이고, 그리고 나머지 비례대표를 100명 정도로 해서 비례대표에 의해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인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253명을 200으로 줄이지 않을 겁니다. 줄인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실은 제1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행 투표 제도를 가지고 하면 자기들이 훨씬 혜택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꾸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실 내용은. 이렇게 이제 아까 300석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지역구 의석을 200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해서 비례대표 100석이 효율성 있게, 그러니까 원칙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동형에 유사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겁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함께 해서, 또는 570개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해서 10%를 늘려서 330으로 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300석도 민주평화당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단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거죠.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시다니 참 감사합니다.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네요. 그러니까 민주평화당 입장에서 이 인원수를 만약에 늘린다면 330으로 늘린다면 우리 정동영 대표께서 그 국회의원 6,300억 원 정도 되는 국회 모든 경비를 동결을 시키고 또 세비라든지 특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50%로 줄이자 하는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50%를 반으로 삭감하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10%를 늘려준다면 반으로 모든 경비를 삭감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민주평화당에서 뭐 우리 살기 위해서 의석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자는 건 아닙니다. 정치가 국민의 의사가 아까 이야기를 뺐지만은 국민들 각각 개인이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청년 실업자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농민이라든지 각각 집단에서 이해관계 집단에서 그룹에서 자기들의 대표를 국회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한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수가 좀 더 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네.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드리자면 네. 이번에 드라마 JTBC에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대한민국의 좀 씁쓸한 교육 현실을 반영한 그런 드라마로 이제 방영이 되면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큰 이슈를 끌고 있는데 혹시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은 어떻게 개혁을 하고자 하는지 좀 말씀을. 민주평화당의 교육 정책을 말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한국 교육과 막연하나마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교육의 방향을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나는 그 외국에서 20년 동안 거주하면서 직접 공부를 했고 또 학생들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육이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스카이 캐슬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인류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부모와 학생들이 엄청난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서 졸업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취업 문제라든지 그런 게. 그래서 이제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것은 우선 인성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적성과 특기와 취미를 살려서 교육을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학이나 국어나 영어를 잘한 학생들보다는 토탈 인성을 학교 시절에서 함양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카이 캐슬을 전부 보지는 않았지만은 한국의 그 엄청난 그 인류를 지향하는 교육 현실에 대해서 다룬 것 같은데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민주평화당이 정권을 잡고 교육 정책을 한다면 인성을 위한 교육, 영어, 수학, 국어를 잘하는 교육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인간적인 교육 또는 자유스럽게 자기 취미와 특성을 살려서 생을 꾸려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하고자 하면 좋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학생으로서 계속 학원도 다녀야 하고 이제 학원을 다니지 못하면 학교 수업도 제대로 따라잡기 어렵고 또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학교 수업을 무조건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대해서 조금 여러모로 힘든 점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민주평화당에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더
좋은 나은 교육 정책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게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제가 김포신문에 쓴 글에서 방탄소년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기 또 자질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축구라 스포츠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질을 개발할 수 있어서 그것을 더 연마하고 확대해서 전인격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교육은 우리 스카이 캐슬에서 나오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다른 방향의 자유스러운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게 학생들 자체도 안타깝지만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건데, 부모님들이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제분들이 나와서 전부 부모님들이 바라는 대로 사회에 적응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늘 교육의 문제가 힘이 들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더 다른 방향의 전인적인 교육 또는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각각 다르게 개인이 가장 유일한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맞춰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을 드릴 건데, 제가 일단 김포에 살고 있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김포 지역에 대한 현안으로서 어떻게 이제 그런 현안들을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지금 김포 양촌 누살리 쪽에 군사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김포에 와서 제가 거주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군데 가령 시골에서도 살았고 서울에도 살았고 외국에서 살아는 경험으로 봐서 김포라는 공동체, 김포라는 사회가 대단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김포에서 사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주민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도시로 좋은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이야기해 주신 군사보호적, 우리 한국 사회는 잘 아시다시피 1953년 이후에 60, 70년 가까운 동안에 남북의 극한 대치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군사보호지역, 보호지역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남북 화해와 교류와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군사보호지역은 없어져야 되고, 또 이 군사보호지역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우리 좀 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김포에는 희망이 있다. 여러 가지 농업, 공업, 상업이 어울려서 있는 김포에 문화가 어울리고 그러면 참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우리 민재 군도 서울에서 살다가 여기 왔고, 나도 서울에서 살다가 여기 왔듯이 많은 사람들이 김포를 찾아옵니다. 10년 전만 해도 다른 인구였는데 지금 44만인데 매주에 1000명씩이 증가한다고 그래요, 김포가.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김포시 주민이, 정치인으로부터 모든 주민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군사지역도 없어지고 또는 문화지역도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살기 좋고 좋은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3기 신도시를 개발을 발표하면서 교통이 솔직히 지금 김포 2기 신도시, 한강 신도시는 교통이 좋지 않은 편에 속하거든요.
이런 김포 신도시에 대해서 교통 대책으로 한강선을 발표하였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사실은 그 김포 주민들이 특별히 한강 신도시뿐만 아니라 저쪽에 5개 읍면의 그 김포 주민이 교통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교통 문제하고 교육 문제. 이 대한민국 인구가 그 거의 정점을 이루어서 인구가 그 늘어나지 않는데 우리 김포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참 좋은 일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시골 영남이나 호남에 가면 어린아이를 구경할 수 없는데 김포와 한강 신도시는 그 유모차가 수없이 많고 아침에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 김포에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일을 하는 그 직업을 가진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경기도 일원에서 지하철이 없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 김포일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지하철을 가지고 이제 그 한강선을 만들어서 금년 7월에 개통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치인들이 5호선, 9호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전체적인 우리 한국 사회 전체적인 맥락에서 따져야 되기는 하지만은 교통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 게 그 급선무고 만약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서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교통 문제와 교육 문제 이런 게 김포의 가장 큰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이 지역구 의원이죠. 홍철호 의원은 처음에 김포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가 되었다가 군사보호구역 때문에 제외가 되었던 성모리아 두살리 일대를 김포 신도시 확장으로 재개발하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아마 현직에 있는 그 홍철호 의원이 훨씬 더 그 넓게 보고 장래를 내다볼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포만을 놓고 볼 수는 없는 게 국토 전반적인 면에서 그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꼭 개발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고 그 자연 녹지를 또 자연 환경을 보존하면서 그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어떤 상충적인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늘 그 교통 문제에 대해서 그 말을 했으나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체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가 정책과 또는 우리 그 주민들이 원하는 걸 잘 헤아려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은 지금 정치인들이 열심히 현역 정치인들이 선출직 정치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 거기에 저희들 민주평화당에서는 함께 힘을 모아 드리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근데 전에 대곤면 거물대리 일대에서 말실수해서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예, 내가 더 실수를 많이 했는데. 거물대리나 이제 김포 5개 읍면 그리고 양촌읍 이런 데에서 현재 공장이 많잖아요. 네네. 원래 공장이 세울 수 없는 땅에다가도 공장을 세워서 근데 시청은 제대로 단속도 하지 않고 단속 기간을 미리 공지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지금 대구면 거물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의 피해가 날로 이제 가중되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환경 보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장이 들어서야 또 주민도 오고 거기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가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도 필요하지만 그 공장만 위주로 해서 건설한다 그러면 환경이 문제가 돼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우리 민재군과 같은 학생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살아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 법률적으로 봐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때마다 법률에 의해서 이 공무원들이 이 마음대로 자기들 자의적으로 어떤 공장을 건설하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레밍콘 공장이라든지 그 오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그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공장 허가부터 또는 관리 통제하는 데까지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공장이 잘 돌아간다 하더라도 주위 환경이 나쁘면 삶의 질이 향상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산업과 자연환경 보존이 같이 가야 되는 아주 델리케이트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다른 질문을 드리자면, 네. 저 같은 이제 젊은 남자들 사이에서 되게 네. 유명한, 그리고 되게 좀 심각하기도 하고 네, 그런 네. 주제인데, 네. 한국 사회에서 이전에는 페미니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성이 인권을 상승시키고 여성의 여권을 신장하는 그런 운동이었으나 현재는 흔히 말하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레디컬 페미니즘이라는 그런 개념이 생겨나면서 워마드나 이런 강경 페미니스트 집단에서는 교회에서 받은 성체를 불태우고 또 여러 가지 갖가지 남성 혐오 범죄를 일으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남녀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제대로 개혁하려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민주평화당과 위원장님의 입장은 어떠한지 조금 말씀을. 지금 우리 사회가 미투로 해서 성차별이나 성희롱이나 여성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죠. 부각되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로서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우리는 1950년에 남녀 평등의 투표권을 행사를 했고 또 남자 여자 구별 없이 투표권 행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성 호주제라든지 지금 현재는 20년 30년 전에는 반드시 아들 선호 남자 우선으로 해서 그런 사상이 지배를 했지만은 남아 선호 사상을 지배했지만 지금 현재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이 아이를 하나 가지고 싶을 때 성을 구별하려고 그러면 딸을 원한다고 그렇게 더 지배적이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여성의 평등 또 여성의 권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이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일부 옛날 구습과 구태에 젖어 있는 일부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가령 미투 같은 게 발생하고 그랬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나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재군이 이야기한 대로 역성차별, 어떤 남성이 피해를 보고 여성이 더 위에 가는 상위 개념의 그런 것은 또한 남녀 평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시적으로 보인 게 여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걸 조정해야 돼요. 내 개인적으로 봐서는 한국 사회에 여성의 권리가 많이 신장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한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결혼하면 여자들은 자기 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남편 성에 따르지만 우리는 언제나 여성이 자기 성을 가지고 갑니다. 성이랑 이제
그 아버지 자기 패밀리가 가족이 가져온 자기 성을 그대로 따른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츰차츰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성 여권 운동 주의자들이 하듯이 그렇게 크게 여성의 피해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차츰차츰 나아질 거고 또 그 또한 남성의 역차별도 줄어질 것이다. 결국은 한국 사회도 남성과 여성의 성이 자유스럽게 또 건전하게 상호를 존중하면서 상호성을 존중하면서 평등하게 나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 필요하면 저희들도 힘을 거의 다 합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셔서 정말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솔직히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이 받는 역차별이나 일단 20대 남자, 20대 여자 성적 갈등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관심 가져주는 정치 집단도 없고 그러던데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신다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민주평화당을 지지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을 청소년으로 지지하는 거는 의외로 좀 괜찮이 쉬웠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소년 정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더불어 청소년이라는 청소년 지지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눈 씻고 찾아봐도 민주평화당에서는 그런 점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자유한국당도 청년 지지율이 그렇게 낮은 자유한국당도 자유청소년이라고 해서 자기 정당이 이제 청소년 지지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의당에서 정동영 대표님이 우당으로 지난 그 정의당에서는 아예 예비당원으로 받고 있고 그런데 왜 민주평화당은 그게 없는지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요. 미처 이제 우리 당뿐만 아니라 내 개인도 그런 점에 대해서 착안을 못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고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는 예비당원 그러니까 물론 뭐 중학생이 아니지만은 대학생에 들어오면 그 당적을 가지고 그 대학교에서도 그 당원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그 대학교 학생회장이 당을 표시해서 그 사람들 학생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마 지금 선거권이 19세까지인가요? 네, 만 19세까지. 만 19세에서 19세 미만의 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성장한 사람들이 투표권조차도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민주평화당은 투표권을 연령을 낮추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아까 예비당원 같은 거 그것은 헌법이나 다른 조항이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도 중앙당에 건의를 해서 그 가령 민재 학생 같은 그 우리 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적어도 어떤 그 훈련하는 그 어떤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방법으로라도 예비당원 아니면 예비 지지자 같은 제도를 한번 마련할 것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지적에도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위원장님 만나서 말씀하는 것도 진짜 감사한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김민재 학생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이렇게 가령 성인들마저도 갖지 못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식견, 사회에 대한 어떤 거, 그런 거, 이런 학생들한테 그 공부만 하라고 하는 그 사회가 교육이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지식, 지혜는 같지 않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해서는 흘러넘친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또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체크를 해주고 SNS 제도라는 것이
등록이 허락이 되면 거기서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도 있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많은 활동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하죠, 위원장님.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